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요. 특히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해서는 시중에 대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회계 관련 책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 기장하는 방법, 장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부를 만들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인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기업 재무 분석 관련 책자를 보면 재무 비율 분석의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율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뤄야 될 내용은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느냐. 재무제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의 자료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월 결산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한 3월이나 이제 3월 그 하순쯤 나오죠. 3월 말쯤 나와요. 그러면 언제 기준이냐면 작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게 실제 기간으로부터 한 3개월 후쯤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에서 3개월 후의 정보를 가지고 뭘 파악한다는 얘기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확인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경기 민감도가 높다 내지는 뭐 아니면 뭐 경기에 대해서 뭐 시클리컬이다 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왜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시클리컬이다 아니다 라는 것들이 결국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죄다 이런 돈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죠. 기업의 활동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요약하고 기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활동은 다 화폐 단위로 기록이 돼 있는 돈이 오가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물로서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해하면 실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이러한 숫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숫자들의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역으로 유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처음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설립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자본금을 다 납입을 해서 통장에다가 자본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일 때 재무상태표에서는 현금이 늘고 자본금이 느는 형태로 되겠죠.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표 안에서 자본금이 늘었다 그러면 증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느는 거에 해당되는 거에 출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본금이 늘 만한 어떤 사유가 현금이 들어오면서 있었거나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자본금이 늘었다 그러면 뭔가 그 대가로 현금이 들어왔거나 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금들이 자본금이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자본금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자를 받아먹고 사나요? 아니죠. 그러면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장도 마련하고 아니면 저기 사무실도 마련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임차료도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형자산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유형자산이 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300억이 유성자산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공장을 지었거나 아니면 본사 사옥을 마련했거나 본사에 사무실 마련했거나 뭐 어떠한 형태든 유형자산이 나타나게 되죠. 대신 뭐를 했을 거냐? 현금을 지급하거나 아직은 현금을 안 줬거나 이제 곧 줘야 될 빚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이나 미지금이 늘겠죠. 그다음에 유형자산이 늘었다 하면 유형자산 그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계속 비용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투자 결과 유형자산의 증가, 현금의 감소 내지는 미지급금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비용화되어야 되는 내용, 바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내지는 유형자산을 유지보수하는. 우리가 저기 사무실도 인테리어도 하고 뭐 수선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 나간 것도 고치고, 공장도 문 고장 난 거 고치고 이런 것처럼 수선 유지비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감가상각비가 늘었다라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유형자산이 이전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늘었겠군이라고 우리가 역으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미지급금이 늘었군 그러면 미지급금이 늘었으면 미지급금은 뭔가 얻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를 역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으로 우리가 그 공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용한 그 공장이나 불용한 그 유형자산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올 거고요.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았을 거라서 미수금이 늘었지 않겠습니까? 대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늘었겠죠. 그다음에 이 유형자산 장부에 있는 것보다 싸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장부에 잡혀 있는 것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손익계산서상에 들어오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유형자산이 줄었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했거나 아니면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거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으로 역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상의 이런 숫자들의 변화를 가지고 유형자산이 늘었네, 유형자산이 줄었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기업이 했을지를 역으로 유출을 해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형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숫자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유형자산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뭘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품 만들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지금 그거는 그 비용화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는 자산 형태로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건물이나 공장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만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의 디자인이다 그러면 지금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상품 개발 관련된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무형자산으로 남고요. 대신 그 관련돼서 관련 개발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죠. 또한 이런 무형자산이 완료가 되면 점차 상각을 해나가면서 그 균등하게 상각을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상 연구개발비가 늘어나기가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결국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경상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그러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뭔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무형자산이 늘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에 따라서 무형자산이 균등해서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금을 우리가 부족해서 조달을 했어요. 자본금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을 했다. 그러면 대개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조달을 하게 되면 차입금이 늘면서 현금이 들어왔겠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받았으면 은행 예금 안에 현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입금이 대신 잡혀 있겠죠. 늘었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이 들었으니 매년 이자 비용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차입금이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는 금융비용이 늘겠군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차입금이 늘었다면 현금이 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는 게 아니라면 현금을 어딘간 썼겠죠. 유형자산 투자를 했든 무형자산 개발에 들어갔든 현금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지불을 했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차입금을 주로 상환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차입금이 주는 형태가 될 거고 차입금을 상환을 하려면 현금 지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상환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줄 거고요. 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환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금이 줄었다. 왜 줄었느냐? 차입금이 늘었다. 그러면 왜 늘었느냐? 라는 것들을 같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미를 해독을 해봐야지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 단순하게 차입금이 늘었네? 라고만 봐버리면 차입금에 대해서 그냥 빌렸구나 라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결국 차입금을 빌렸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을지 그걸 어떻게 방해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내부 통제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강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도 살펴보시면 차입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일단은 자재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재료를 구입을 해다가 사다 놓으면 재고자산으로 일단 늘겠죠. 그 다음에 구입을 했는데 현금을 주고 지불을 했으면 현금이 줄었을 거고요. 아니고 현금을 지불하지 안 했으면 외상으로 들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입 채무가 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인력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을 돌렸어요.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급 비용이나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현찰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 지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게 발생을 하죠. 되게 우리가 월급 봉투 내역을 딱 보시면 급여 얼마, 퇴직급여 얼마를 떼고 그거는 지금 적립이 돼 있고 복리후생비로서는 얼마가 지급이 되고 뭐 식비 같은 거죠. 식비, 뭐 피복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은 현금 지불을 한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25일쯤 받지 않습니까? 21일이나 이런 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21일분은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냥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열흘분 정도는 일 아직 안 하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바로 선급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급여가 늘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급여가 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급의 그 임금 인상에 따라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올랐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평균의 그 회사의 인원을 안다 그러면 평균 연인원 대비 급여를
총액을 나눠보면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 연인원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은 월급이 오른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감사보고서에 나 사업보고서에 평균 고용 인원 같은 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잡다한 경비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실 사용했으면 저기 여름에 냉장고, 에어컨 틀었을 거고 겨울에 히터 틀면서 보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나가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나 공장에 됐으면 공장에서 사용했으면 매출 원가나 기타 경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재고가 어떻게 되냐면, 구매 때의 재고는 원재료 재고였다면 생산에서의 재고는 생산한 거를 일단 창고에다 저장해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품 재고가 늘어나죠. 동일한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자산의 내역을 좀 나눠서 구매, 생산, 판매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재료 재고다 그러면 구매, 제품 재고다 아니면은 판매, 그다음에 제공품 재고다, 부품 재고다 그러면 생산 과정으로서 재고 자산을 나눠서 살펴보는 방법을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의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의 결과는 이제 재료비가 들어갔을 거고, 네,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나오겠죠.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들어갈 거고, 인력에 대한 경비 지급이 이루어질 텐데 바로 매출원가, 기타 경비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비용들이 지급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경비 안에는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료, 네, 수도료, 그다음에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이런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돈들,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현금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매출원가, 기타 경비.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현금이 바로 들어올 텐데, 되게 판매를 했을 때 현금을 바로 주는 데가 없죠. 한 달 있다 받아가세요. 2주에 드릴게요. 15일 있다 드릴게요 하면 이제 매출 채권으로 잡힌다. 대신 재고 자산에 있던 제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자산에 특히 제품 재고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미리 돈을 받은 게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미리 안 주면 프로젝트에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게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의 증가로 나타났을 거고요. 결국 매출액이 늘었다 하면 판매된 제품의 가격이 올랐든 아니면 제품의 수량이 늘었든 자관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그 회사의 그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에서 매출액은 소폭 늘었는데 영업 이익이 감소를 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덤핑을 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판매가가 인하가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판매가 인하를 통해서 매출은 더 수량이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느는 거죠. 다만 그 판매가가 줄었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남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저하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 관리하는 본사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점마다 그 관리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대해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구매 관련된 것들의 그 비용들은 주로 이 공장의 매출 원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본사 관련된 그 관리비와 판매 직원들의 그 비용이 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장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사 사무실도 전기 써야 되고 컴퓨터로 작업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판매 관리비에 기타 경비 같은 것들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판매한 다음에 그 매출 대금을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 채권으로 돼 있던 게 매출 채권이 줄어들고 대신 현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내가 역으로 받은 돈 갖고 우리에게 납품했던 업체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 채무로 잡혀있던 부채가 줄고 현금이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판매에서는 도망가서 못 받을 수 있는 대손이 발생을 하겠지만 내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내가 갚아야 될 돈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 하면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땅을 투자를 해놔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투기성 투자인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이 늘게 되겠죠. 이거는 내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계사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것들을 발생하는 거죠. 즉 돈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주기로 했거나 이죠. 자, 이런 투자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금융수익이 발생을 하죠.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표에 해당되는 그 수익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수익, 바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자산 보유했던 자산을 사거나 팔게 되면 투자자산 평가손익이 발생을 한다. 샀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산 평가손익이 나는 거고요. 근데 처분했을 때는 투자자산 처분을 통해서 투자자산이 줄어들고 대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금이 늘어야 되겠죠. 결국 현금이 줄었다라고 보는데 대신 차입금이 줄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차입금을 갚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줄어든 액수, 전년 대비 줄어든 액수와 차입금의 감축 액수가 유사하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차입금을 감축을 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대신 현금이 주는데 투자자산이 늘었더라 그러면 현금 보유분 중에 일부를 투자자산에 투자를 해서 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분이 줄은 것만큼 유형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 유형자산 대비 금년 유형자산이 늘었냐 줄었냐 그 액수가 현금의 증감으로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면 차입금의 증가분 가지고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면 투자자산의 증감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늘려와서 했구나, 내지는 차입금 가지고 안 돼서 투자자산도 팔았구나 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역으로 역산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산 투자와 처분도 이렇게 결국 이런 중요한 거래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동안 영업을 하면 재산이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이 당기순이익의 증가분만큼 느는 거죠. 바로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을 할 때는 현금이 나가면서 잉여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기업의 활동별로 재무 상태에 이렇게 표에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기업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현금의 증가, 유형자산의 증가, 무형자산의 증가, 차입금의 증가, 감소 이런 내용들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 이런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차입금이 늘었네? 그러면 그 차입금을 왜 늘려잡았을까라는 걸 역으로 우리가 역산해내서 이건 차입 조달을 해다가 설비 투자를 했구나 라든가 차입 조달을 해다가 투기성의 투자산 투자를 했구나 차입을 해다가 경비 지급하는데 급급했네 아니면 차입금을 조달해다가 매출 채권 늘리는데 급급했네 라든가 같은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의 의미들을 역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숫자를 오랜 기간 한 5개년 정도를 연결해 놓고 그 흐름을 봐야지 이 회사가 매년 얼마를 벌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투자하고 있고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부족하고 그 돈은 차입을 했는지 유상증자를 했는지 아니면 그 운전자본을 줄였는지 투자자산을 줄였는지 이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숫자의 증가를 숫자가 늘었네 내지는 돈이 늘었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역으로 이 숫자가 늘었는데 그걸 어디에다 왜 그렇게 늘렸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서 그러면 이번에 설비 투자를 했구나 내지는 차입금에 상환을 했구나 와 같은 기업이 어떤 본원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번 시간에 그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들의 대주주가 왜 8결심을 했는지를 간략한 숫자 몇 개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 확인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었는지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기업이 활동을 했구나. 아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활동을 했네. 왜 그랬지? 라고 파악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이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그 기업을 잘못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흐름에 연도별 추이를 쫙 놓고 큰 흐름을 봤을 때 그 숫자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업이 지금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투자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설비 투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입 조달을 영업을 통해서 그 영업에 부족한 부분을 차입 조달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본원적인 의미들을 역으로 유추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장 방법을 안다라고 해서 역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줄 안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것들의 의미를 역으로 이 본원적인 활동으로 돌려내는 방법을 아는 것과는 좀 그 방향이 반대죠. 이 기업에서는 회계팀은 각각의 활동별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것들을 숫자로 기록하는 역할을 회계팀이나 이런 데서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로 기록된 숫자들을 놓고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말한 대로 했는지를 역으로 검증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은, 사실 확인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숫자를 놓고 기업이 이런 본원적인 활동을 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시설 투자에 뭐 300억을 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형자산의 단순 증가분만 계산하면 안 되고, 과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어떻게 조달했는지와 같은 내용들까지도 파악해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회계 순환 과정을 좀 이제 이 전문가 과정이니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무제표의 숫자에 재무상태표를 연도별 한 5개년치를 놓고 이렇게 보는 것들을 이미 보여드렸었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5개년치를 놓고 읽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년 말의 재무상태표에서 금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바뀐 모습의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다. 즉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년 말 대비 올해 말이 늘었다. 현금을 늘었을 때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돼서 자금이 회수가 됐다든가, 그래야지 현금이 늘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했다든가와 같은 현금이 느는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나타났다 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거고, 이 이익잉여금의 증가분, 이익잉여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올해 말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무상증자를 했다라는가에 관련된 세부 내역은 자본의 변동에 있어서의 그 자본변동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년도에 재무상태표를 연결했다 하면 바로 금년말, 전전말, 전전년말 해가지고 이거를 5개의 재무상태표를 연결해 놓고 그 추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있는지, 현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는지에 따라서 유형자산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감가상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이 늘고 있다. 그러면 설비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기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출액이 매년 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늘고 있으면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구나. 즉 이 회사의 과거 실적으로서의 그 자본이 증가한 이유는 바로 당기순이익의 증가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해 봄으로써 해당 기업의 그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영성과, 현금흐름 정보, 청구권의 변동 내역까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만만하지는 않았는데요. 기업의 그런 그 중요한 거래는 돈이 오가는 거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돈의 증가 감소, 금액의 증가 감소를 안다 하면 기업의 모든 활동 중에서 중요한 활동들의 상당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러한 숫자의 변동을 통해서 기업이 주장했던 내용들, 아니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바라봤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최종의 결과물이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기업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다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반도체 사업을 하던 삼성전자가 내일 바로 그걸 접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결국 그러한 모습은 재무상태표의 변화, 손익계산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예상한 대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덜 좋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 이상의,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상의 방법은 없다. 재무제표를 안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않고 자신의 생각을 혼자 스스로 꿋꿋하게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